현우 돌잔치니까 참으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네요. 이 집안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여기 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래, 손님들도 알아야지.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몰아붙이는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숨도 못 쉬고 사는지. 숨을 못 쉬어? 그럼 대체 내가 누리는 이 집안의 편안함은 누가 만들어줬는데? 어머니가 희생해서 여기까지 해줬잖아. 희생? 그게 희생이야? 당신 어머니가 날 얼마나 괴롭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며 나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었어. 은진아,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니? 내가 힘들까봐 얼마나 배려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배려? 어머니는 늘 어머니 방식대로만 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다들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만해.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분이야. 내가 그걸 이렇게 모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뭐요?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야. 나는 이 집에서 늘 혼자였어.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 어머니 눈치만 보고 사는 당신이 날 이해할 리가 없겠지. 혼자라니? 네가 이 집에서 누린 건 다 어디 갔는데? 현우 돌잔치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야 속이 시원하냐? 쇼? 쇼는 당신 어머니가 하는 거야. 현우 앞에서는 사랑하는 할머니인 척하지만 뒤로는 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당신은 아예 눈을 감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욕할 줄은 몰랐다. 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정말 내 아내 맞아? 그래, 나 당신 아내 맞아. 하지만 당신은 내 남편 같지 않았어. 늘 당신 어머니만 생각했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사람들 많은 돌잔치에서 시어머니를 파렴치 안으로 몰고 있는데요. 어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며느리는 분에 모시여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아들은 그나마 어머니 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69살 박연숙입니다. 저는 평생 재봉사로 일하며 가정을 일궜습니다. 바느질 하나로 아이들 학비를 대고 밥상에 먹거리를 올리며 살았던 시절은 고되면서도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요즘 아들 민재와 며느리 은진 때문에 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손주 현우의 첫돌 잔치가 있던 날, 그날 일어난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게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희생의 대가로 외면과 오해만 남긴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따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께 위로가 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주 현우가 태어나던 날부터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기쁨이 첫돌 잔치에서 어떻게 깨져버렸는지, 그리고 지금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 애쓰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철수와는 젊은 나이에 만나 결혼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함께 이불 공장에서 일했죠. 그러다 제가 재봉사로 전업하게 되면서 조금씩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끝은 바늘 자국으로 거칠어졌지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들이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큰아들 민재는 어릴 때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동생을 잘 챙기며 언제나 조용하고 듬직하게 행동했죠.
반면 딸 민서는 밝고 호기심이 많아 매일 집안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민서가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면 민재는 그런 민서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 모습은 저를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한겨울엔 떡국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리면서도 맛있게 먹는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을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남편이 병을 얻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저는 속으로 끝없이 다짐했습니다. 여보야, 나만 믿고 쉬어. 내가 애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여보, 미안해. 내가 더 힘내야 하는데 당신한테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은 두 아이를 위해 혼자라도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민재는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에 입학했고 딸 민서는 해외로 나가 제 걱정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재가 결혼하겠다고 은진을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내가 복이 많네. 엄마, 은진이랑 잘 지내면 좋겠어. 엄마한테도 가족이 더 늘어난 거니까. 민재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것도 손주 현우를 보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숙, 은진아, 이거 내가 도와줄까?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그래. 그런데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내가 뭐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녀가 살림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도 아쉬웠지만 가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척하는 듯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손주 현우가 태어나던 날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손주를 내가 보게 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네. 그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졌습니다. 현우가 처음 웃을 때, 처음 기어다닐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겐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회사 일로 바빠졌고 며느리는 점점 저와의 대화를 줄여갔습니다. 현우를 돌봐주면서라도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저를 혼자 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 참고 지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 민재와 며느리에게 건넬 때만 해도 이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바느질하며 손끝이 다 닳도록 모은 저축이었어요. 그 돈이 우리 아이들과 손주에게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었죠. 민재야, 이 돈은 내가 오랜 시간 아끼고 모은 거야. 너희가 잘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손주 현우가 튼튼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 또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겨서요. 박연숙, 은진아, 내가 준 돈이면 충분하지 않니? 너희 생활을 위해 큰맘 먹고 준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길래 또 필요하다는 거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저희도 정말 아끼고 있는데 생각보다 부족한 게 많아요. 현우 키우는 일도 쉽지 않네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큰 돈을 줬는데 또 부족하다고 하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저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돈을 준 걸까?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부탁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은진아, 이번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거지?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가 또 돕겠다. 하지만 내 상황도 어렵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은 늘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열고 또 열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돈이 아이들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괜찮아. 부모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잖아. 하지만 제 안에 쌓여가는 서운함과 의문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새 가전제품을 사야 한다며 다시 요청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속이 답답했지만 또다시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있던 제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혼란과 씁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을 돕는 일일까?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이 참아온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참 차분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로 민재와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흐뭇했어요. 하지만 점차 며느리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준비나 생활비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민재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도중 며느리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께는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진아, 내가 너를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니?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애쓰신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그게 저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며느리에게는 짐으로 다가왔다는 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부족함을 돌아보려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민재와 함께 제게 말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진지했고 민재는 곁에서 조용히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는 건 알지만 가끔은 그게 저희를 조금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은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돼요. 엄마가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헌신하며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그 순간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그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재야, 은진아, 내가 너희를 위해 노력한 게 잘못이었니? 내가 너무 옛날 방식이라 그런 거니? 아니면 내가 어디서 더 배워야 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다만 어머니께서 저희를 돕고 싶어 하시는 방식이 요즘 저희 생활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이 끝날 무렵 제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젊은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 마음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혼자 눈을 감고 지난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옛날 방식인 걸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걸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키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긴 한데 요즘 너무 옛날 방식이라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저도 아이 키우고 생활하는 게 벅찬데 어머니께는 그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민재를 위해 애써온 모든 것이 오히려 뒷담화의 소재가 되다니요. 너무 화가 났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슬픔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왔어야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참견을 많이 한 걸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다시 대화하려 했습니다. 직접 마음을 터놓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은 변함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 생일은 특별할 것도 남다를 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가족과 조촐히 식사하며 지나가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재와 며느리의 생일을 챙겨준다며 작은 잔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을 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래도 내 자식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잔칫날 아침부터 집안은 부산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민재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돕다가 이따금씩 거실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해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참 기분 좋게 들렸어요. 그런데 음식을 들고 거실로 가려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힘들겠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하더라고. 전통 방식만 고집하신다는데 젊은 사람이 그걸 다 맞추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내가 고지식하다고?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고? 손님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며느리도 참 대단해. 그런 환경에서도 잘 참고 사는 거 보면 속으로는 많이 울었을 거야. 맞아. 내가 며느리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숨 막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거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한 일이 은진을 힘들게 한 거였나? 생각이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고 뒤돌아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웃으며 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계세요?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셔야죠. 아, 그냥 음식 좀 정리하려고. 너희가 잘 준비했으니 손님들이 즐겁게 보내겠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거실에서 들었던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시어머니였던 걸까?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몇 주 전 들었던 며느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어머니 방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저를 이해시키려는 며느리의 배려일지도 몰랐지만 그날 손님들의 대화를 듣고 나니 며느리가 나를 힘들어하는 마음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손을 꼭 쥔 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틀리게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고지식했던 걸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건 자연스레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저는 민재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 현우와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외로웠던 마음이 한결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우의 웃음소리를 매일 들으며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주방에 나가면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며느리와 민재는 현우를 데리고 방에서 아침을 먹고 나온 뒤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아침은 왜 이렇게 따로 먹니? 우리 다 같이 먹으면 좋잖아. 어머니, 현우가 아침마다 잘 깨지 않아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요. 어머니는 편하실 때 천천히 드세요. 며느리의 대답은 나쁘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손주와 아들이 함께하는 식탁에 저만 빠져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의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며느리는 현우의 이유식을 챙긴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았고 민재는 회사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잦았습니다. 저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반복되면서 식탁에서 음식이 더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늘어가고 밥을 뜨는 손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함께하는 순간을 기대했지만 그런 날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민재와 며느리는 현우가 일찍 자야 해서라는 말을 남기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민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야, 너희는 왜 나랑 같이 밥을 안 먹니? 내가 뭘 실수했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요. 현우도 있고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민재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집에서 이토록 멀어진 기분이라니 이게 정말 내가 바란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는에게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은진아, 내가 너희와 밥을 같이 먹고 싶은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나쁜 일이니?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현우 때문에 저희도 피곤하고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는의 말은 예의 바르면서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딘가 저를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고요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은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고요할까 싶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고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밥그릇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주방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차가운 주방의 기운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토록 외로운 게 가능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현우와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장난감을 하나씩 꺼내며 놀아주는 일이 이제는 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죠. 현우가 웃으며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만질 때마다 제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순간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우가 잠깐 보채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달래주기 위해 손을 잡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다급하게 현우를 제 품에서 데려가더군요. 그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워 놀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현우를 안고 나서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왜 이렇게 울어요? 방금까지도 괜찮았던 애가 너무 심하게 다루신 건 아니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현우를 심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현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인데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진아, 내가 어떻게 현우를 심하게 대하겠니? 방금까지 잘 놀았고 잠깐 보채길래 달래주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요, 어머니, 제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현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머니도 아기를 너무 세게 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며느리는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현우를 잘못 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떼면서도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은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현우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엄마가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진이 말로는 엄마가 가끔 현우를 너무 세게 다루는 것 같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 믿었지만 먼저 믿은 건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내가 현우를 어떻게 키우는지 봐오지 않았니? 그런데 네가 그렇게 쉽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엄마, 저도 은진이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요즘 워낙 힘들어하니까 엄마도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해서요. 민재의 말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이 저를 더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재와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현우를 심하게 다뤘던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싶었던 걸까? 모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도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된 걸까?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외면받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방에서 혼자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만 답답함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가족의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우의 첫돌 잔치는 저에게 인생에서 손꼽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첫 해를 무사히 보내고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축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잔치 준비를 도우며 온 집안이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며느리와 민재가 잔치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래도 가족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현우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밝게 웃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귀여운 한복을 입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식탁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몰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함께 사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도 많더라고요. 그 순간 잔치에 밝았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말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참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많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어머니 방식과 저희 방식이 다를 때가 많아서 저희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많은 손님들 앞에서 꺼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마치 제 잘못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진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만 했던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마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질문에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다들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희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마치 화살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분명히 저를 비난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도 참 많이 힘들겠네.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던데. 시어머니가 옛날 방식 고집하면 참 어려울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도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수모인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과 손님들의 속삭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집의 짐이 되는 사람인가? 내 사랑과 헌신이 잘못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저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재봉사로 일하며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점심 대신 물만 마시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이 노후를 위한 저만의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 은진이 새로 산 고급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방은 반짝거리는 장식이 달린 고급 브랜드 제품으로 한눈에도 값비싸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목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반짝이는 시계가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은진아, 요즘 새 물건들이 눈에 띄는 것 같던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니? 어머니, 저희도 요즘 좀 숨을 돌리고 싶어서요. 현우 돌잔치도 무사히 끝났고 이제 저희를 위한 작은 사치를 누려보려고요. 며느리의 대답에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며느리의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가의 물건을 새로 살 수 있었을까? 며칠 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소중히 모아둔 통장에 잔액이 적힌 종이가 눈에 띄었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돈이 분명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어디서 잘못 쓴 건가?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봐도 저는 저축을 함부로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은진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뒤척이며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새 옷을 입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찜찜함이 커져 결국 은진을 불렀습니다. 은진아, 혹시 요즘 돈 쓸 일이 많았니? 내가 모아둔 돈이 갑자기 줄어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 저희랑 그건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 태도는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지만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통장을 다시 확인하며 은진의 말과 제 돈이 사라진 사실이 연결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진이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고급 가방, 시계, 옷 같은 사치품에 사용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놓고 주저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쪼이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져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이 쌓이더니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보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슬픔을 어떻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짐을 챙기라고 한우 여행 가듯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낯선 시골집 이곳에 내려온 순간부터 제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 없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보내진 이곳은 오래된 목재 창문과 빛바랜 벽지로 가득한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좁은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삐뚤게 서 있었고 주변은 고요하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홀로 남겨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진과 민재는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동안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기만 하면 민재는 고개를 돌리거나 대답을 피했습니다. 민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나를 여기로 데려오는 거니?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여기서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이에요, 엄마. 그 말을 남긴 채 민재는 급히 떠났습니다. 저는 차마 붙잡을 수도 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낯선 집 마당에 홀로 서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쉬라고? 가족들과 떨어져 이 낯선 곳에서 쉬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 걸까?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드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방바닥은 손발이 시릴 만큼 차가웠고 집안은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은 어둡고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속은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며느리 은진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이 길고도 지루했으며 제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여기 혼자 사세요? 어떤 자식들은 어머니 재산 다 팔아넘기고 여기로 보낸다고 하던데 그런 건 아니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산을 팔아넘겼다고?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을 말하는 걸까? 아니야.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설마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집 한구석에 숨겨둔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금액과는 전혀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손으로 모아둔 돈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인출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디서 잘못 쓴 걸까? 아니면 누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가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누구의 손을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 점점 뚜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 은진이 새로 장만한 가방과 옷, 시계 같은 사치품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내 평생의 노력을 빼앗아갔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믿고 사랑했던 가족이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고 아무리 숨을 고르려 해도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게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과 자책 속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보았지만 멈출 수 없는 슬픔은 제 안에서 계속 솟아났습니다.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며 통장에 잔액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은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그 배신감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가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결심이 서자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마을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준 사설탐정사무소의 주소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사무실 앞에 서자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문 위에는 사설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창문 안으로 책상과 서류가 보였습니다.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가족에 대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뒤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조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제 재산과 관련된 일이에요. 누가 제 돈을 가져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다짐했던 일을 말로 꺼내자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장의 내역과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한 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힘드셨겠지만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며칠 뒤 탐정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매일 혹시라도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진짜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탐정이 처음 보고서를 보내온 날, 저는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속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았고 통장에서 인출된 돈은 고급 가방, 시계, 옷, 심지어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민재조차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요? 보고서에 있는 모든 자료는 공식적인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출 서류와 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내민 자료 속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고가 줄어든 통장 기록, 며느리가 직접 사인한 대출 서류, 그리고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인가?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단 말인가? 밤이 되자 보고서를 품에 안고 방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은진이 애초부터 나를 이렇게 대할 마음이 있었던 걸까? 눈물이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책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날 밤은 한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탐정은 모든 증거를 모아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제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탐정과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 은진과 민재가 제 재산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지원했던 가족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할까? 자꾸만 되뇌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내가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결국 나 자신도 더 큰 상처를 받을 뿐이다.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모아온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민재와 은진이 살아온 아파트의 전세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집은 제가 민재의 결혼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큰 마음으로 지원한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이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다시 도시로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가족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참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재산과 권리를 되찾고 그분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뒤로 물러서며 아이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애썼던 날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제 마음속 상처만 깊어지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전세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재와 은진이 살던 집에 전세금을 회수하고 더 이상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보서를 보낸 날 저는 며느리와 민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민재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너 스스로 더 잘 알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믿었던 가족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 내 심정을 정말 모르는 거니?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전화는 조용히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준 상처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깨어진 문제였고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보여준 냉담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전세금 회수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민재와 은진의 공간이 아니었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은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회수하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내했던 모든 고통과 수모, 그리고 며느리 은진이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간 행위는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인 대응 없이 지나간다면
그들이 벌인 잘못을 끝까지 외면한 채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만나 이번에는 사기와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일이 가족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이 부정당한 기분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싸워야 한다는 다짐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법적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은진이 제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고 사치품을 사들인 구체적인 증거가 첨부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받았던 거짓 비난과 명예를 훼손당한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끝없이 질문이 솟아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만 했을까?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참아내며 살아온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목소리를 낸 것이 옳았던 걸까? 며칠 후 법적 대응 소식을 들은 민재와 은진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은진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법적으로 고소하신다니요? 어떻게 가족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민재야, 내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내 재산을 마음대로 쓰던 그동안 나는 무슨 마음이었을 것 같니? 민재는 제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제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소송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변호사를 통해 계속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녀의 주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준 은진의 카드 내역, 대출 서류, 그리고 제가 당한 명예훼손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며느리가 제 돈으로 누려온 삶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고 맡겼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알게 될수록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탐정과 변호사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급 브랜드 가방을 사들인 영수증, 값비싼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 그리고 해외 여행 경비에 사용된 기록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찍힌 사진은 저를 한참 동안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급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명품 쇼핑백이 쌓여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얼굴이 정말 나의 피와 땀이 담긴 돈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인가? 내가 얼마나 아끼고 참으며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 돈이 사용되다니. 며칠 후 저는 탐정이 준비해준 상세한 내역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해외 명품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들, 고급 호텔에서의 숙박 기록,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액을 결제한 영수증들이 차례로 쌓였습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며느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이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걸까? 며느리가 누려온 사치스러운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더 무책임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모아졌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녀가 이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탐정이 영수증 몇 장과 함께 명품 매장에서 촬영된 CCTV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는 손쉽게 카드를 꺼내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과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은 마치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고생하며 번 돈으로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데. 그날 밤 저는 영수증과 사진, 영상 자료들을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참아온 탓일까?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삶이 드러난 사실은 결국 민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점차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충격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엄마, 그건 은진이... 아니, 며느리가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민재야,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었고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너는 정말 모르니? 내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이런 삶을 산 게 너희에게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결국 법적 소송 과정에서 며느리의 모든 행적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그녀의 거짓말은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공개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 소송이 마무리되어 며느리의 잘못이 명백히 밝혀진 후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비록 며느리와 민재가 제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손주 현우만큼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현우가 잘 자라 훗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남겨주는 일이 지금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변호사와 함께 남은 재산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를 위해 뭔가 남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민재가 그 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어머니. 신탁 계좌를 설정하면 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돈이 현우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를 위한 돈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이런 선택이 가족 간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우가 잘 자라길 바라는 제 진심은 며느리와 민재의 잘못된 행동과는 분명히 다른 길에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현우의 이름으로 특별 신탁 계좌를 열었습니다. 계좌에는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고 이 돈은 현우가 성장하며 교육을 받거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건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민재가 이 계좌에 접근하거나 돈의 사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철저히 막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안도감과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와 민재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예상했던 대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현우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저희는 돈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현우 부모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민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건
너희도 잘 알 거야. 그동안 너희가 보여준 행동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 돈은 현우를 위한 거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민재의 항의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선택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현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나니 제 안에서 오랫동안 묵혀있던 걱정과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가족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가 손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잘 자라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너를 향한 마음만큼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야. 시골집에서 지내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내리며 도시의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족의 갈등 속에 매여 있었던 제가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의 소음과 붐비는 거리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질수록 그 익숙한 활기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마다 늘어서 있던 작은 가게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풍경들이 마치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에 짐을 풀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 손을 내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예전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나예요. 정말 오랜만이지요? 도시로 돌아왔어요. 한번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진짜야? 정말 반가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언제든지 편한 날에 만나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주말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자그마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과거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며 웃었습니다. 연수가 너 옛날에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했잖아. 그런 일이 있었을 줄 몰랐어. 그래도 이제 괜찮아. 나도 내 삶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그들과의 대화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과 위로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후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요구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 하루를 제 방식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시장에 나가 필요한 재료를 사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겼습니다. 공원의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며 내 시간도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도 소중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차츰 서로 마음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저도 큰 힘이 되네요.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 안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와 미소는 제게 다시금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현우를 향한 사랑입니다. 비록 가족 간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손주 현우가 올바르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내 목소리를 내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느낀 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지키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삶이 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